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가을 기온이라기보다는 마치 초겨울 날씨처럼 아주 쌀쌀합니다. 한낮이 돼야 조금 기온이 오를 것 같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인 아직까지는 아주 춥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미국 출장의 목적이 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밝힌 내용이 뭐길래 논란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하면서 한반도와 또 한미 동맹을 향한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도 실시됐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그 한미일 연합 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연일 친일 공세인데 한반도가 다시 우길기에 걸릴 수 있다. 급기야 이런 발언까지 해서 논란입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수지. 동아일보 오면이 쓰고 있는 기사인데 저수지에서는 낚시나 해봤지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는 솔직히 상상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7차례 전술핵 훈련을 모두 지휘했어요.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핵 탄도 실은 걸 가정하고 미사일 쐈다는 겁니다. 명백히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쏜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인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잠수함 탄도미사일 북한이 저수지에서 기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저수지에서 낚시나 했지 탄도미사일 쏠 줄 예상 못했는데 북한이 미니 SLBM으로 내륙의 저수지 수중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허를 찔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차에서 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고 이제는 저수지에서도 쏘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핵을 실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우길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최근 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왜 독도 근처에서 하냐라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런 비판을 연일합니다.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도 있다. 한미일 해상 훈련 한 번 했는데 우길기가 어째서 한반도에 다시 걸리게 되는 건지 여야가 논쟁 중입니다. 여당에서는 너무 극단적 친일몰이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일 죽창과 선동으로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부적절하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연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지금 이 논란이 북한이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논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김정은은 흐뭇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저는 걱정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복. 조선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키워드가 보복입니다. 무서운데요? 크림대교 폭파된 지 이틀 만에 러시아가 보복했습니다. 미사일 84발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한복판 출근길 낮 시간에 주요 도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도에서 우리를 지우려 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의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도 확보가 됐는데 걱정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소. 한국경제 29면입니다. 황제 타이거 우즈보다도 6개월 빨랐다. PGA 최연소 2승을 거둔 김주영 선수 이야기입니다. 20세 3개월 만에 달성했습니다. 우주를 잇는 스타의 탄생이다 라고 업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김주영 선수의 장점은 흔들리지 않는 멘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흔들리지 않는 침대라는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 침대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앞으로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춥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강추위를 뚫고 오신, 이른 추위를 뚫고 온 출연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정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평온한 저수지로만 알았는데 그 저수지 속에 정말로 끔찍한 발톱을 북한이 숨기고 있었다면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걸 뭐로 막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연일 친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 급기야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한반도의 우길기가 어디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 이야기 첫 번째 주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수지에서 저거 보세요. 북한 저수지에서 쏘는 거 보세요. 와, 이 SLBM은 고도의 기술인데 북한이 이제 저수지에서도 쏘아 올려요, 미사일을. 기차에서도 쏘고 트럭에서도 쏘고 저수지, 낚시터에서도 쏩니다. 어허, 이재명과 안보 친일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속보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핵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또한 실전 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선 우리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어떤 양상이고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 수준인지 아마 지금 현직 앵커 중에 몇 되지 않은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 김진 앵커가 브리핑을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쏘아올린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핵탄두 탑재를 상정한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었다. 타깃이 어디냐부터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였습니다.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비행장들 무력화시킬 목적이다. 북한이 명확히 밝힌 내용이에요. 적의 주요 군사지휘시설 타격을 모의한다. 적의 주요 항구 타격을 모의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주요 군사시설, 비행장, 항구 타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로 말입니다. 북한이 명백하게 우리 측을 명시한 핵미사일 타격을 운운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닙니까? 적어도 9.19 군사합의 정신을 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북한이 야욕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리설주까지 이 방사포 발사 훈련 동행을 했다라고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사진만 보면 한강 불꽃축제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동맹을 향한 핵탄두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방사포 발사 훈련에 리서주까지 동행을 하면서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했다라고 위협을 노골화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수지에서도 제가 연이은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다하다 저수지에서도 쏩니다. SLBM입니다. 우리 군 당국 입장에서는
저수지에서 SLBM을 쐈다라고 한다면 이 허가 찔린 겁니다. 자, 사진과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안북도 태천 추정되는 저수지에서 미니 SLBM 발사했어요. 해상이 아닌 내륙 저수지에서 SLBM 미사일을 쏜 건 처음입니다. 원래 SLBM은 바닷속에서 잠수하면서 은밀히 쏘아 올리는 건데 이 저수지에서 쏜다는 건 꽤나 발칙하고 기발한 발상이에요. 해외에서도 전례 없는 방식이에요. 북한식 방식입니다. 저수지가 얼마나 많은데, 예? 수중 발사대를 설치해놨던 것 같아요. 땅 위의 이동식 발사대보다 탐지할 수 없죠. 타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저수지 안에 어디에 수중 발사대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킬체인으로 저거를 요격한다, 혹은 선제 타격한다 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전역의 저수지 1,800여 개 중 일정 수량 이상 갖춘 곳은 수백 개다. 이 중 수십 곳에만 수중 발사대를 갖춰도 우리 못 찾는다. 우리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이렇게. 이게 말이 저수지지요. 꽤나 규모가 있는 저수지가 북한에 상당히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규모 있는 저수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 호수야, 저수지야, 강이야 헷갈릴 정도 많은데 이렇게 미니 SLBM을 수중 발사대까지 해저에 갖춰놓고 쏜다? 적어도 북한의 기술력이 상당 수준 이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수지에서 산정호수 같은 데서 겉은 고요하잖아요. 물고기도 안 보여요. 그런데 물고기가 아니라 수중 발사대를 안에 세워놓고 거기서 쏘는 걸 성공한 거 아니에요? SLBM이 원래가 이제 위력적인 이유가 우리가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에서 어디 바다 망망대해에서 어디서 쏘아오르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잠수함이 쏘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미니 SLBM을 저수지에서 쏘아올린 거죠. 그렇다 보면 좀 전에 잘 설명하신 것처럼 북한에 일정 정도 수량이 되는 큰 저수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인데 과연 이 중에서 어디에서 쏘는지를 우리가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예. 킬체인의 어쨌든 핵심이라는 거는 미리 알고 선제 타격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미리 알 수 없다면 사실상 킬체인이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이렇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이제 SLBM을 저수지에서 쏘아올렸다고 했는데 당초 우리나라에서 이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지대지 미사일이다 이런 식으로 파악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는 저수지에서 쏘는 건 없었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거죠. 아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도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대응이 굉장히 미흡한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우리가 그거를 답이 이거였다라고 얘기할 때 계속 북한이 그게 아니었어. 우린 저수지에서 쏜 거였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테스트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우리 국방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멍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수지에서 쏜다. 제가 국방부 출입하면서 꽤나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보도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저수지 안에서 쏘아 올리는 SLBM 미사일은 전 처음 봤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북한이 연구를 했고 배치까지 했다. 그리고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매우 위협적일 수 있겠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SLBM을 쏜다는 것은 사실은 발상과 기술에 있어서 우리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가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워낙 자주 쏴서 이게 그 체감도가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예.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일들이 생겨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김수경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선제 타격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요격하지 않는 한 사실은 잡을 수 없는데 저게 뭐 잠수함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저런 식으로 쏘아 올린다면 몇 해 전 열차에서 긴 터널 속에서 열차가 나와서 열차에서 쏘는 것 말고 기술과 그 상상력이 훨씬 발전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뭐 현무 미사일에 낙탄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뭐 실질적인 훈련도 그다음에 한반도에서 긴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군이
최근 몇 년 동안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에 한다 점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그 미스되는 일 혹은 뭐 놓치는 일들이 있는데 실전에 대비해서 정말 북한이 미사일 그다음에 핵으로 우리를 위협해 올 경우 나라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었는지 우리 군 당국도 한번 제대로 챙겨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이 북한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협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좀 챙겨보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정쟁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로 뭉쳐서 정확한 목소리와 메시지를 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호들갑 떨 것까지는 없습니다. 차분히 우리가 분석해 본 자세가 필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 군 당국과 미국마저도 어쩌면 예상하지 못한 무기 체계를 북한이 기습적으로 선보였다라는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속에서 쏘는 게 위협적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이라는 것은 레이더로 투영될 수가 없어요. 물이 전파를 쏘면 튕겨냅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이유는 위성으로 볼 때도 우리 레이더로 탐지할 때도 탐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물이라는 매질 성격이 그렇습니다. 다 튕겨내거든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저수지에 만약에 핵미사일을 숨겨놨다? 그럼 그것을 사전에 탐지하는 일이라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조금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뭐 여러 가지 입장도 나오긴 했는데 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반대한 부산 같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이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끌어내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30년간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이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지금 고도화를 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은 그동안 네.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극단적 친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친 셈이 된 겁니다. 조금 전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 보지 않았냐. 이 위협 말고 어떠한 우려가 더 있을 수 있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일축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 와중에 한미일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반도에 다시 우길기가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 이 군사 동맹체들의 전투기지가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반도의 냉전 그리고 거기에 의한 열전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그 한미일, 특히 한일 간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하더니 이제는
한반도에 일본군이 우길기를 들고 진주하는 일까지 이재명 대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미일 연합훈련 한번 한 건데 우길기를 든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거 너무 지나친 상상 아닙니까? 그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어떻게 보면 뭐 광화문 우리의 어떤 상징적 곳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형식인지 일본에 이제 점령당했다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오늘은 강제 노동이랄지 그다음에 위안부랄지 이런 문제 어떤 첨예한 국민적 감정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시대와 상황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전술핵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훈련 자체는 그냥 뭐 전에처럼 탄도미사일을 한번 쏜다랄지 뭐 핵 실험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항만, 뭐 비행장, 군사시설 이거에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 어떤 소형화를 마무리됐다. 핵의 소형화, 전술핵 자체는 뭐예요? 그건 같은 동족인 남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의 자유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 걱정은 많이 있죠. 염려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상황이 좀 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한미일 동맹 같은 것도 결국 움직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미일 동맹 군사훈련 한번 한다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지는 않아요. 또 물론 자유대의 어떤 현재의 헌법에 위반된 어떤 군사를 인정하는 그런 건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향후에서 우리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문제는 뭐예요? 북한의 노골적인 위협이 사실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어떤 훈련과 힘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 한미일 훈련만 가지고도 저렇게 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북한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두려울 수 있거든요. 불안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대표로서 아니면 대권 후보로서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의 설명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주장 사이에 무언가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방부 출입 기자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한미일 해상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것과 여기까지는 뭐 좋은데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린다라는 것 사이에는 뭔가 인과관계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어째서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무슨 이제 논리적 완결성 속에서 뭐 저렇게 말씀을 다 나오는데 다 들은 바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그 북한의 도발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고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북한의 도발을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그런 논조였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미 동맹만큼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을 식민지 지배를 했던 일본, 2차 세계대전의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이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또는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과연 전쟁 범죄 국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평화헌법 체제에서 말하자면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경제력으로 글로벌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나아감으로써
글로벌 일본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군사 대국화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저는 북한의 도발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저수지에서도 쏘고 바다에서도 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막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쏘고 낮에도 쏘고 밤에도 쏘고 이렇게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국민적 역량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반도 주변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북한이 북한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방부나 합참 또는 대통령실에 의해 가지고 북한의 전투기 150대가 출격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다. 이건 북한 방송이 공개하기 전까지 저희들도 몰랐던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로널드 레이건함이 기술을 돌려가지고 우리 공해상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넘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고 있고 국지전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뭔가 모르지만 심각한 일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고 또 뭐 다퉈야 될 내용도 많긴 하지만 이제는 어떤 국민적 역량, 국민적 지혜, 또 대한민국의 외교 역량, 국력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반도 주변에서 격화되고 있는 도발을 톤다운 시키고 국지전까지 예상되는 이러한 이 굉장히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머리를 좀 맞대서 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좀 없애는 이러한 역할에 좀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논쟁과 별개로 이제는 한 목소리로 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인데,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와중에 친일 논쟁이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기자로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성동 의원, 위기마다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한다. 성일종 의원, 문정부 때도 2차례 훈련, 민주당 제주도 남쪽 먼바다 실시했다 했는데 제주도에는 우길기 걸려도 된다는 얘기인가. 박정아 의원, 민주당 여전히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린다? 글쎄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미일 연합훈련했다고 일본군이 당장 전쟁 가능한 군대로 바뀌어서 한반도에 우길기를 꽂고 주둔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민주당의 반박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까지 꺼내놓는데 비약을 거듭한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승전 셀프 방탄입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안보와 국익마저 내팽개치고 극단적 친일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라 파는 꼴입니다. 뻔한 친일몰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선동 DNA만 드러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반박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온당한 지적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일 선동이야말로 선동이다라고 되받아쳤는데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온당한 지적을 두고 반일 선동이라고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반일은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입니까?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친일 논란을 불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친일했다라는 겁니다. 친일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우길기 꽂힐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저런 주장은 걷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은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국방장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우리 앞서 지금 저수지에서 북한이 SLBM 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잠수함 그 작전 능력이 제일 뛰어난 초계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우수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면은 사실은 일본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 비자 면제 받아요. 우리가 언제 일본에 이렇게 언제까지나 늘 이렇게 무슨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소위 그 좀 지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 벌써 일본보다 훨씬 우월하고 월등한 K-팝, K-문화도 가지고 있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걱정스러운 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대표가 저걸 그 상임위 국감장에서 말씀을 우선 했어요. 며칠 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신조어를 말씀하시면서 저 훈련을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다라는 아주 그 굉장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 친일 국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 반일 감정을 좀 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으로부터 무슨 죽창과 변주곡이냐 죽창과 시즌2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를 어제 또 다시 유튜브하고 당신이 직접 하시는 트위터에 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앞서도 그 차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국민이 자꾸 이렇게 선동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이때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될 때지, 저렇게 논리가 굉장히 비약되는, 그리고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게 이제 일본과에 대해서 군사협력에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또한 뭐 사실일 것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일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당 대표가 쏘아올린 이 논란을 보며 북한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섬찟합니다. 김정은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북한 김정은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는데, 김의겸 의원이 주장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저격한 건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거 혹시 내부 폭로한 거 아니냐, 김의겸 의원이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아직은 뭐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다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김의겸 덕의 안건, 한동훈 저격의 명암. 오늘 제목 좋네요. 한동훈 저격의 명암. 저격하는데 명암이 있다. 흥미로운 제목이에요.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이거 사실은 속내가 있다. 이거 속내가 있다. 그 속내가 뭐냐면 북한과 이재명, 박원순을 얽히설키 엮어서 일망타진하려고 그 장관이 직접 간 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의혹인데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 석연찬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조사를 계속했는데,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그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가서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얼핏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한다. 네, 그렇죠. 마지막에 또 김어준 씨 목소리가 나오네요. 저기서 김의겸 의원이 신종 주장을 한 건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갔는데 이게 심상치 않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미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소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의 이름입니다. 함께 보시죠.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인데 북한을 방문해서 요 가상화폐 해외 송금 기술을 소개했다가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적발돼서 구속 기소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설에 이 버질 그리피스가 한국 연락책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박원순, 이재명이 북한의 가상화폐 연구소 서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라는 뭐 소문이 있어요. 이거를 김의겸 의원이 거론하면서 저 봐라, 한 장관이 딱 요거를 이 소문을 듣고 아, 버질 그리피스, 북한, 박원순, 이재명 일망타진하려 미국에 출장 간 거 아니냐, 이게 탄핵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김의겸 의원이 어렵게 자료를 구했다면서 한 가지 영문 번역 자료를 제시했었는데 그때 그 자료가 바로 이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튼 자료가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요. 저 구글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니, 구글을 하면 이 자료가 나온다는 걸 장관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글쎄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요.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외람담입니다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 영문으로 된 자료를 구글링을 해서 보셨다.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구글링만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자료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동조였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방금 설전 다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리피스가 북한을 방문해서 이 송금 기술을 소개해 주려 했다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구속 기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피스가 한국 측 연락책과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박원순,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북한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자체,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있는 자료인지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수영 교수님,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석연치 않다라는 건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의아한 건 아니 그러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께서는 미국에서 그 범죄자가 한국의 정치인 박원순, 이재명, 북한과 정말로 북한의 뭐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걸 사실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오히려 그게 관심이 드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말 한동훈 장관을 잡으려다가 약간 사리분간을 못 하시게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의혹이 정말로 신빙성 있는 내용인가?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국감에서 얘기할 정도면. 사실 국감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도 김의겸 의원은 회심의 카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장관 이런 이유로 미국에 갔었지라는 것을 이제 막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정작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김의겸 의원이 가지고 온 자료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였냐 아니었냐 이걸 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났던 그런 것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간 이유는 그리고 콕 찍어서 여러 가지 검찰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을 방문한 이유는 이더리움 개발자가 북한에 가가지고 이런
암호화폐를 북한에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에 한국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검찰청에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니 암호화폐로 돈이나 현물을 북한에 송금하면 불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의겸 의원이 그걸 실토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한국의 정치인, 특히 민주당 인사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실토한 셈이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지. 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말하고 싶었던 거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그런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넌 탄핵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여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연루되어 있어? 그럼 이건 엄청난 일인데 북한에 혹시 불법적인 돈을 송금하려고 했었던 시도를 했던 거 아니야? 이제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고 뭐고 간에 이걸 들여다보자라는 여론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 뭐 아주 신빙성 있는 의혹이라기보다는 그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한국 쪽 인사랑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체적인 어떤 의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전 김의겸 의원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정치인을 하시기 전에 한 메이저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아무리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꿨어도 팩트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에 굉장히 그 오랫동안 그 집착했었기 때문에 예. 팩트 체크 같은 걸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혹에 불과한 일들을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지금 말고도 너무 많았어요. 저번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도 이재정 의원이랑 막 악수하려고 막 줄 서서 기다렸다. 이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를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지금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자기가 저격하겠다. 자기가 한동훈 장관 저격수다라는 거에 너무 휩싸여서 사리분별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정말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입장 냈을까요? 김의겸 의원 말처럼 한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자와 연계됐다면 범죄 영역이다.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한 거냐? 아니면 나중에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 까는 거냐? 묻고 싶다. 한 장관 한 발 더 나갔어요. 이거 뭔가 있으니까 수사하지 말라고 복선 까는 거 아니냐? 아니면 범죄 신고한 거냐? 법무부에. 법무부죠? 여기 범죄자 있습니다. 신고한 거냐? 라고 비판한 겁니다. 일단은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게 다 신빙성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김의겸 의원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랑 연계돼 있다. 인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신빙성 없는 자료 아닙니까? 그럼 그 신빙성 없는 자료를 왜 국감에 들고 나와서 흔들고 그 신빙성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장관이 이거 캐러 미국에 갔다라는 신빙성 없는 주장을 또 왜 합니까? 왜 자꾸 신빙성 없는 얘기들을 김의겸 의원은 계속 신빙성 없게 국감에서 왜 그럽니까?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뉴욕에 간 이유는 저것 때문에 갔다고 본인이 완전 그 확신에 확 차 있는 거예요. 아니 근거 없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확신에 차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커피숍이랄지 그 카페에서 차를 마셔요. 예. 근데 저 사람 뭐 나오고 저기예요. 예. 그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요. 예. 갔다 왔는데 너 누구하고 연락했어? 실제로 말해봐. 실제로 용변 보고 왔거든요.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한 가지 행동, 또 검찰의 모든 행동은 이재명과 문재인을 주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나 싶고요. 추측입니다만. 예. 지난번 국감 때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 당시는 구글을 뭐 번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결국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에 간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나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감에서 보면 뉴욕의 남부 연방검찰청에서 또 조사를 했다 연결고리를 버질 그리피스하고 그다음에 뭐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 관계를 조사했다 그런 얘기를 또 국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자료를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저거 자체 이제 근거가 있느냐 문제인데,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저 고발할 거예요.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 안 할 수 없죠. 결과적으로 수사를 하면 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또 계속 정점에서 논란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수 측의 보수의 어떤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 있는 단초를 갖다가 김의겸 의원이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에게 지금 범죄 신고하는 거냐 법무부에라고 응수하자 김의겸 의원이 또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설전이 계속되는데 함께 보시죠. 이번엔 김의겸 의원의 재반박입니다. 정적 제거위에 출장 간 건 맞지 않냐. 뉴욕 남부 연방 검찰에서 어떤 대화 나눴는지 밝혀라.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악수 거짓말처럼 한동훈이 이재정 쫓아와서 악수 연출했다. 거짓말로 밝혀놨잖아요. 자주 머릿속 상상을 현실에서 쉽게 말한다. 그래서 주위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안타깝다라고 제재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현실에서 말한다. 머릿속에만 있어야 되는데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위에 피해를 준다. 라고 다시 공세를 취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그 악수 거짓말 다시 들어보시죠. 어떤 의도된, 기획된, 연출된 행동들을 하고 있다.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탁 손을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의원이 편하게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이제 그 이재정 의원과 장관께서 뭐 악수를 연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의겸 의원은 지금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 이제 악수 거짓 논란도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미국의 범죄자가 한국의 두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고 두 한국의 정치인이 그 범죄 행위에 관심이 있더라라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한 거 아니냐라는 김의겸 의원의 이 머릿속의 뇌피셜 국감장에서 나왔고 연일 주장을 이어가면서 확신에 차 보입니다. 이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함께 보시죠.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 건데 김의겸은 왜 자폭적 폭로를 한 걸까? 정말 실체가 있나? 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정말로 박원순, 이재명 두 분이 북한에 코인으로 돈을 보내는 거에 관심이 있나? 아무도 몰랐던 얘기를 김의겸 의원이 꺼내들게 된 겁니다. 당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그러지 말라고 좀 이제는. 아니, 그렇게 꼭 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래도 저 당의 대변인이고 예. 뭐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 뭐 그렇게 뭐 몰고 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 주장이?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런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미국을 도대체 왜 갔냐. 검찰 인사도 해야 되고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딸 문제, 뭐 조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니냐. 또 이제 전혀 사실 무근인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뭐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죠. 물어봤으면 그 해외 출장을 불효불급하게 아주 급하게
뭐 반드시 가야 되거나 장관이 그런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 것이 무엇인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야죠. 그게 내부 고발이냐 아니면은 뭐 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장관이 설명은 하면 되는 것이죠. 무슨 행사에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한미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거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부 고발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칠 것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당시에 이제 공식 일정도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비공식 일정, 그다음에 일정 없이 이제 비어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뉴욕의 남부 연방검찰은 또 왜 갔는지 갔으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 개인 돈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논점은 이겁니다. 논점은 이건데 지금 내부 고발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질문하는 내용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는 도저히 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한 당의 대변인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근거가 뭐 분명치 않은 본인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분명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언제부턴가 정권이 바뀐 것을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너무 싫고 김건희 여사가 너무너무 싫어서 본인이 무언가를 자꾸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다만 분명한 거는 저도 사실은 저 이더리움이나 뭐 저런 의혹 몰랐었거든요. 예.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의겸 의원의 저 발언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혹여 저거에 대해서도 그럼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한 가지 점은 분명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질의에도 수준과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김의겸 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뭐 군납 팬티 논란도 한번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하고서 그에 걸맞는 질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을 기자 한 사람으로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화영 의혹과 관련해서 왜 갑자기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이 압수수색됐을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쌍방울 비리 의혹 관련 2008년 이화영이 만든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 같은 건물 위층에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건 굉장히 의외입니다. 2020년 초 이화영 측근이 쌍방울 법카로 결제한 170만 원 상당의 오디오가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로 배송됐기 때문이다? 글쎄 이것만 갖고 압수수색했을 것 같진 않은데 수신인 이화영 보좌관 출신 A씨 검찰 압수수색에서 해당 오디오는 발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검찰 출신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 측은 2020년 8월부터 협회 이사장을 맡았다. 그 전에 이화영 결제한 내용은 이 전 대표 무관하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지금 포함돼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오디오가 글로 갔다라는 거 하나로 압수수색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검찰이 보고자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이제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사용 내역이 이제 170만 원 오디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디오가 이해찬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로 배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인카드를 받아서 이런 거 한 거 자체가 이제 뇌물죄인데 그럼 이 뇌물과 뭐 연관이 있느냐 하면서 아마 압수수색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이것만 가지고 압수수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오디오가 그
그 협회 사무실로 간 것 자체는 사실 이제 법인카드랄지 관련된 사람 진술에 의하면 명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회 사무실 왜 압수수색했을까? 이것은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뭐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사실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죠.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 또 도지사 된 다음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맡았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가 지분을 갖고 있는 킨텍스 사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원 한 번 하고 그만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 잘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에서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신을 하면서 거기 이제 쌍방울과 관련된 계속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뇌물이랄지 아니면 북한과 어떤 사업 협력을 쌍방울과 하는데 거기서 징검다리 역할을 다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검찰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이화영 전 의원이 이해찬 의원의 측근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굉장히 그 당시에 누가 경선에서 이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아주 명백하게 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손을 들어줬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해찬이라는 인물 자체가 민주당이랄지 진보 지지에서 차지하는 유상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설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속으로 있다가 막판에 가서 해야 하는데 초기부터 어떤 기선 제압식으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측으로.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의 어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화영 전 의원이 중간에서 브리치,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 대북 사업을 할 때도 기념식을 찍은 걸 보니까 또 이해찬 전 대표도 사진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검찰 자체는 이해찬 대표와 어떤 전 대표의 연루성, 이런 것도 수사에 좀 목적을 두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진행이 돼봐야 알겠죠. 예. 자, 이게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좀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검찰이 수사한 건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이긴 하지만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기보다는 법인카드로 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오디오가 있는지 보려고 거기를 이제 들어간 거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이해찬 전 대표 취임하기 이전에 결제된 거라 이해찬 전 대표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무관한 건으로 해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 내용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마치 뭐 이해찬 전 대표도 연루가 돼 있대라는 어떤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이해찬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요, 전재수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2020년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건 2020년 8월인데 이 오디오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배송된 것은 2020년 8월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취임하기 이전인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이해찬 대표가 했다고 이 압수수색이 이해찬 대표와 무슨 비위 사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뭐 추론을 하고 이렇게 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글쎄요, 이게 좀 심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이해찬 전 대표 측 입장까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죠. 첫 번째 내용은 푸틴의 자존심,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그 대교를 아마도 추측건데 우크라이나의 정보당국이 폭파시킨 것 아니냐. 그런데 불과 이틀 뒤 러시아가 보복 미사일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서 무차별적 미사일 공습을 가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습니다.
Ранок важкий, маємо справу з терористами, десятки ракет, іранські шахіди. У них 2 мішені. Здесь, как вы только что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й. 폭발음이 2번 울리면서 하늘에서 또 이제 그 폭발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당황해들하고 전부 지금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수현 교수님, 출근 시간대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을 쏜 행위는 아무리 이제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금도라는 게 있는데 그 금도를 넘어선 행위예요. 무고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됐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삼성이 입주해 있는 그 큰 고층 건물도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직접 포탄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 인근에 떨어졌는데. 저 건물입니까? 제일 네, 높은 건물? 저 건물인데 근처에 이제 폭격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저 건물이 유리로 돼 있거든요. 전면 유리로. 그러다 보니 삼성이라고 지금 가장 크게 옥상에 써 있군요. 네, 그래서 저 유리창이 다 깨져서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미 삼성전자 현지 직원들은 다 인근 지역으로 다 대피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에 도심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많은 사상자를 낸 일인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크림반도를 이어주는 크림대교를 이제 폭파되는 일이 있었죠. 물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보도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가행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 대교의 아주 큰 상징성, 어쨌든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다시 합병하면서 이 땅을 가져왔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 저 크림대교인데 그 저 크림대교가 폭파되면서 아주 그 푸틴이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굉장히 애정했고 50조나 되는 돈을 들여서 만든 대교이고 그 대교가 만들어졌을 때 직접 자기가 차를 몰아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기의 어떤 크림반도에 대한 그 애정을 보여주는 장소가 이렇게 포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역공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고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포격을 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치고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좀 하루빨리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러시아도 거의 지금 수세에 몰려서 전쟁의 막바지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쪼록 어서 이제 좀 봉합이 돼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끔찍한 일이죠.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건 끔찍한 전쟁 범죄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홍 씨인데 박수홍과 한동훈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법률 하나가 등장합니다. 친족상도례 라는 다소 좀 어려운 말인데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변경되나 친족상도례 직계혈통, 동거가족,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횡령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 에이 뭐 우리 직계인데 뭐 어때? 우리가 뭐 남이냐? 피가 물보다 진한 거 아이가? 이건데 박수홍 씨가 딱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잖아요. 친형과 부친. 친형이 박수홍 씨의 이 재산상의 배임 내지 이제 뭐 절도 행위로 구속돼 있죠. 그런데 부친이 등장해서 내가 횡령했다라며 박수홍 씨를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친족상도례를 노린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친과 박수홍 씨는 직계혈통이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선 2번 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나섰습니다. 한 장관이 좀 안 나서는 데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들어보시죠. 박수홍이라는 문화예술인 아시죠? 개그맨 박수홍 씨. 예, 문화예술. 서부지검에서 지금 횡령액이 뭐 50억인가? 네티즌들이 친족 상도례, 우리 뭐 전통적으로 형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형제간에 뭐 아주 좋은 형제간도 있지만 이웃사촌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형제자매인 경우에 그것을 소위 친고죄로 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뭐 그 프로를 좀 보고 해서 관심은 좀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정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하모니. 이러다 정들겠어요. 분명히 내심 마음 쪽에서는 서로에 대한 어떤 호감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훈훈한 장면입니까? 야당 의원이 이 오래된 이 관례적인 관습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여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지적에 수긍을 하며 옳다라고 동의를 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자, 박정호 의원님. 네. 한 장관이 밝혔어요. 이 친독 상도례 규정은 지금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개정되는 겁니까? 한번 손을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계, 혈통,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 및 횡령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게 1953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 69년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보면은 우리 뭐 핵가족 시대에 맞고 개인 가족도 많고 그래서 그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도 일찌감치 또 독립하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박수홍 씨 사건에서 보듯이 또 옛날 과거식 개념하고는 좀 달라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좀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국회에서도 여러 번 사실은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그때마다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되고 무산이 됐었던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쉽게 얘기하면 제 지갑을 우리 아이가 몰래 그 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용돈을 쓰거나 어디 책사하는 데 썼다. 그러면은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이거를 처벌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사람이 뭔가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썼다. 이런 거에서 처벌을 할 수 없는, 그게 친족 상도례인데 과연 이 지금 박수홍 씨 비유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형수님 보고 있을 텐데. 뭐 그건 언제나 늘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해서 과연 해명도 좀 적절치 않다라는 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범죄의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전 너무 오래됐고 지금 상황이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거 사실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박수홍 씨는요, 원래 그 친형이 지금 횡령을 한 거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친형이 횡령을 했으면 형이 면제가 돼요. 근데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형이 면제되지 않아요. 예. 고소를 뭐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문제 있다 보는데, 이렇게 배우자 간에는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배우자의 상태가 완전히 해소됐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법률상만 배우자예요. 그런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 할지, 횡령을 한다 할지, 심지어 강도짓까지 해도 사실은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강도를 했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어요.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손을 좀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물론 우리 어떤 유교 사상에 의하면 아들을 고소하고 뭐 아버지를 고소하고 이걸 형사처벌받게 하는 것은 폐륜이죠. 예. 폐륜이지만 현재 어떤 시대적 상황은 오히려 정말로 부모한테 잘못하고 자녀한테도 학대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엄벌을 하고, 단지 이제 처벌을 불어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정상 참작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은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개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혜민 스님인데요. 풀 소유 논란이 일었어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 소유. 한강뷰 자가주택이랄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의 수익 활동 의혹이랄지 풀 소유, 풀로 갖고 있다라는 의혹에 사실상의 자숙 의지를 밝혔던 혜민 스님이 자숙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많은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혹시? 이 3년 뒤에는 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있잖아요. 좋고 나쁨을 떠나 사람은 한 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으시고. 다음에 있잖아요.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스님 보고 야 이제는 괜찮겠다.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2년 만에 배식봉사의 모습을 드러낸 혜민 스님인데 논란이 있었죠. 김수경 교수님, 도대체 이 풀 소유가 어떤 논란이었습니까? 원래 혜민 스님이 원래 이제 무소유 같은 것들을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줬는데 알고 보니 이제 2020년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삼청동에 남산이 잘 보이는 자기 집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무소유냐, 본인은 정작 풀소유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2015년에 당시 8억 원에 매입을 한 집인데 사실 2020년이면 기억하시지만 집값이 올라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입으로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개인 하니 외제차도 있는 건 아니냐, 해외 부동산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일파만파 불거져 나왔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편하겠죠.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한데 왜 우리한테는 자꾸 무소유를 강요하냐. 본인은 정말로 뭐 2020년 얼마나 그 집 올랐겠습니까? 삼청동에 남산이 보이는 집 정도면 본인은 풀 소유하셨으면서. 그리고 이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도 여러 기자가 몰래 취재를 해보니 풀 소유였다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의 집을 공개한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적절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 끝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고 개인의 수양을 더 쌓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조계사 앞에서 이제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기자가 다가가서 이제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대중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어서 그냥 모습을 감췄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앞으로 대중 앞에 서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힐링이나 무소유나 이런 걸로 책도 쓰고 강연도 해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 또 여러 가지 힐링이 필요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대중 앞에 서는 일보다는 본인의 수양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준석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당권 이전 투구 조짐이 보여서 우려스럽다는 얘기가 다음 밖에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전에는 전당대회가 이뤄질 테지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했던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국힘 지지층 1등은 나다.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1등은 나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니다, 나다.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다. 정권 초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흔들어대더니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라며 윤석열 당원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의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비판했는데 그 내용 있습니까? 네, 기사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당원 징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박정 의원님?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유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가 있었잖아요. 그거 있고 난 다음에 그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논란이 돼서 자그러들고 있는
이적인 비속어 논란,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가지고 저거 가지고 그럼 윤리위원회 징계하지 않느냐 이런 그 SNS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논란이 됐었고 나경원 전 대표가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여당의 대통령을 당원이니까 징계하라라는 주장은 굉장히 좀 초유의 주장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지금 정면으로 비판을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으로서 현직 대통령인 당원을 이렇게 비판하기는 제 기억에도 뭐 처음 이렇게 흔치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까지 나가서겠다. 일각에선 유승민, 이준석 연대론까지 나오는데 뭐 창당설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당대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예상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나오느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미 뭐 마음을 결정을 해서 나갈 거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에 당내 상황이 뭐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을 정조준했던 두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 유승민. 현재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원들 판단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아니 그 분위기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스며들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어떤 의미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당원들이 동조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거나 아니면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보이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좀 모아주고 당은 걸 뒷받침해서 대선 때 공약했던 일들을 그다음에 그동안 흔들렸던 그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줘야 된다라는 게 한참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저런 부분이 많이 당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몇몇 만의 어떤 리그 같은 분위기일 수도 있다. 유승민, 이준석 뭐 그런 계만 그게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여론조사에서 TK에서도 1등했다 뭐 이런 기사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은 전체 당원들의 표심을 반영한 거냐 아니면 여기에 일부 샘플이 오염돼서 소위 말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논란까지도 지금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안철수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데 유승민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출마 힘들 거다. 들어보시죠. 뭐 10년 동안 보니까 창당, 합당, 탈당, 또 창당, 합당, 탈당 이렇게 하면서 한 8번을 반복하셨던데 글쎄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을까? 너무 과도한 변신을 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당에서 오랫동안 뿌리가 아주 깊은 분들은 공천을 시켜줘야 될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기지사 경선 때 50대 50 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당에서 신뢰를 얻지를 못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출마 힘들 거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공천 가능성은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절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서슬이 18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는데 창당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다.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만에 상승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32%로 지지율이 2주 만에 상승을 했다. 소폭 상승을 했군요.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습관적인 반말을 한다. 김남국 의원의 주장 함께 보시죠. 처음 보는 국민은 아랫사람처럼 하대한다. 대통령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 동네 큰 형님 마냥 처음 보는 국민에게도 습관적 반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소탈하다는 건 본인 착각이다. 라고 김남국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 이 장면을 김남국 의원이 비판한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 주에서 이게 한 번에 몇 알 정도 나와요? 저거 있나? 농약 있나? 아직 수확이 안 된 거예요. 여기 물건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 따가지 한번 써보시죠. 아니, 이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상주 시민으로. 네. 네. 자, 이거 농약 있는 거, 안 있는 거, 뭐 이렇게 약간 김남국 의원이 비판한 바는 어떤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약간 말투 가운데 어미가 약간 흐려지는 말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존댓말 하다가 근데 뭐 여기 아무나 안 왔나? 이런 거 약간 혼잣말 같기도 하고 안 왔나? 요가 생략되는 근데 농약이 있는 거야? 없는 거? 단 건가? 안 익은 건가? 라는 약간의 그런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 때부터 봤는데 검찰총장 때부터 봤는데 요 말투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대하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남국 의원이 듣기처럼 좀 고쳐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답다라는 것은 말과 생각과 또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대검의 이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보고하러 들어갔더니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서 스마트폰 보면서 화난 얼굴로 옆에 놓고 가!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선거 과정에서 KTX 기차 열차 안에서 운동화 그 구두를 신은 발을 통으로 그냥 올려놓는 거, 또 최근에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욕설 논란, 또 뭐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농협의 전통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이제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뭔가 좀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죠. 더더구나 보수가 집권을 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품격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 품격은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과 생각, 행동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좀 대통령다웠으면 좋겠다. 그런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대통령을 같이 수행하면서 대선도 치렀잖아요. 같이 현재 옆에 있으신 분들은 이 뭐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셔서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저도 말끝이 좀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깝게 느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하는 건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너무 비난하는 그 초점이 좀스럽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흠집을 자꾸 내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이게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애정을 많이 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좀 고쳤으면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무언가 흠집을 내서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단의 작업 쪽에서 나온 거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김남국 의원의 지적이 이렇게 좋게 썩 순수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말투라는 게 자연스러워야지 괜히 이런 것도 의식하다가 더 어색하게 된다니까. 이게 뭐 농약이 없나요? 이렇게 되면 더 어색하잖아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